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오스토리에서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이규현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저희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부분 20분은 제가 Modernize Your AI라는 내용으로 주로 파이프라인 위주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선 Simplify Your AI라는 내용으로 데모를 포함해서 30분 동안 송승환 부장님이 알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가 오프라인이면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온라인이니까 또 화면에 보이는 메일 아이디, 이후 세션에도 첫 화면에 나올 그 손수환 부장님 메일 아이디로 질의응답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분 동안 토픽은 Modernize Your AI, 한글 제목으로는 현대화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데이터 허브,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20분 세션을 듣게 되시면 그래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어, 데이터 허브라는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20분 동안 전달한 내용이 헛되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갑자기 좀 생뚱맞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다 개발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데이터 과학자분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이런 뭐 데이터 타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도를 논하기 전에 꼭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 그럼 손은 누가 키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AI 모델이 훌륭하고 데이터가 훌륭하고 클렌징 잘 돼 있고 라벨링 잘 돼 있어도 하드웨어가 없으면 구동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하드웨어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T 인프라스트럭처, 보통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이야기합니다. GPU, CPU가 존재하는 곳을 서버라고 할 수 있고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을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통신을 담당하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인프라 소프트웨어 혹은 이 인프라 하드웨어가 없다면 AI도 사실은 수행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반화에서 모든 머신러닝 AI가 되어야 함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트레이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20분 동안 전달드릴 내용은 사실은 딱 그 내용입니다. AI를 위한 최적화된 IT 인프라스트럭처가 뭐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또 빨리 구축하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굳이 요 표를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데이터의 뭐 시퀀셜이다, 랜덤이다, 리드냐, 라이트냐, 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 이제 세 번째 있는 프로세스 활용이라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 보통 정형화된 AI 머신러닝, 딥러닝 단계에서는 보통 수집, 처리, 학습, 검증, 활용이라고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워크로드가 많은 쪽은 학습 쪽이죠. 학습에서 뭐 GPU가 많이 드는데 IO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데이터 로딩이 수집 쪽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집 단계는 IO 바운드한 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클렌징하고 라벨링하는 부분은 CPU 바운드 잡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학습이나 검증은 GPU 바운드 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동시 사용자 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GPU 환경에서는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병렬 처리가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병렬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데이터 로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한 고려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부분 수지 처리에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 로딩은 어, 그냥 이해가 되시듯이 IO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읽는데 쓰는데 느리게 되면 이 부분이 빠를 수 없죠. CPU가 GPU가 아무리 빠르고 많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뭐 그 학습 및 검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학습 직전에 뭐 라벨링이라든지 뭐 클린징 할 때 CPU 처리가 지연이 되면 전체 프로세싱 시간이 줄겠죠. 아니 그러니까 프로세스 수행 시간의 효율성이 줄겠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사실은 이쪽 AI 머신러닝 딥러닝 쪽은 시간이 뭐 몇 초, 몇 분에 끝나는 작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가 병목이고 어디가 오래 걸리는지 그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 저희가 계속 이런 CPU 병력이냐, IO 병력이냐, GPU 병력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스 검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GPU죠. GPU는 아주 초병렬 병렬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CPU 바운드한 잡을 처리하던 스토리지는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GPU 환경에서 IO를 처리하는데 성능의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되는데 오렌지색으로 써 있는 것처럼 NVMe 플러스 오브젝트 기반의 플래시 블레이드는 대용량 데이터 정성 대역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맥시멈한 패러렐리즘이 가능하거든요. 초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성능에서 획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수백만의 코어의 GPU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해하셨지만 그러면 그 지금까지의 AI 구조는 뭐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AI의 하드웨어 구조를 조금 되돌아가 보면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 센서 기기에서 보이는 데이터가 우선은 1차로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ETL이라는 과정으로 데이터를 전환하고 추출하고 클렌징하고 뭐 이런 등등한 데이터로 그 가공을 하죠. 이때는 CPU 서버들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 모델링 할 때는 GPU 서버 혹은 아주 대용량의 GPU 서버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배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GPU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머리라고 하는 서버는 뭐 다양하게 그 용도에 맞는 서버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는 어땠냐는 거죠. 데이터는 각 단계별로 이동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양이 대용량이라고 하면 옮겨 다니는 데만 몇 시간, 몇십 시간,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모델과 트레이닝에 있어서의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고민했던 결과가 저희는 AI용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과거에 사일로된 격절돼 있는 단계별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큰 한 통의 데이터 허브를 갖다 놓고 다양한 머리들, 다양한 프로세스 단계에서 같은 데이터 리소스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옮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 저렇게 많은 서버들 GPU가 붙어도 성능이 나옵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면 성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퓨어스토리지가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다양하게 AI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라면 거의 안 쓰는 고객이 없을 뿐더러 국내나 국외에 많이 사용하고 계신 이유도 그런 AI용 데이터 허브에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I용 데이터 허브를 고민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뭐 제품이 퓨어 스토리지만 있느냐? 아닙니다. 뭐 다양하게 고민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고민하셔야 될 내용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케일러블 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능과 용량이 필요할 때 손쉽게 증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플렉서블하다는 거는 다양한 개발자 워크로드에 원활하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워크로드가 와도 성능은 문제 없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어리어블 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IO 타입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관계없이,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파일이 됐던, NFS가 됐던, 오브젝트가 됐던,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적의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가 아니겠느냐,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또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AI 아키텍처가 항상 고객님들 데이터 센터에 온프렘으로 하드웨어로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 일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클라우드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십사 했을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또한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5G 하면서 코어 엣지 컴퓨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피오 스토리지는 AWS 아웃포스트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내용이 저희의 제안이 되겠고요. 조금 전 숨가쁘게 진행을 했는데 왜 AI를 위해서 데이터 허브가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데이터를 인제스션 할 때부터 마지막 모델을 디플로이먼트 하고 일부 데이터 혹은 모든 장기 보관용 데이터로 아카이빙 하는 거를 생각하셨을 때 데이터 인텐시브한 작업들이 참 많죠. 사실은 데이터 IO가 인텐시브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초고성능의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가 중요하고 데이터를 옮겨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인텐시브한 작업, 당연히 트레이닝에는 컴퓨팅 파워, 특히 GPU 파워가 중요하고요. 이 아카이빙 쪽은 저희가 코스트 인텐시브라고 써봤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초고성능의 SSD거든요. 여기에 뭐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장기 데이터를 여기 담기는 좀 애매하다고 하면 S3로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 옮겨 담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코스트 인텐시브한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려서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데이터 허브가 있다면 고객의 AI 환경이 정말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겠다 하는 피오스토리의 제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숨가쁘게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우연히 유명한 AI 개발자분이 모델러분이 쓴 트위터를 보고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트위터에 말씀하셨냐면 제가 짧은 영어로 설명드리면 모델을 만드는데 정말 훌륭한 모델을 3주 만에 만들었는데 그 트레이닝 하는데 11달이 지났어.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어.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이런 AI용 초고성능의 데이터 허브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이런 트레이닝 시간, 뭐 사전에 뭐 데이터 로드하는 시간, 그 이후에 뭐 추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아웃풋을 산출하기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필요한 그런 AI의 아웃풋을 얻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토픽 중에 하나는 알겠어. AI용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구축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IT 인프라스트럭처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각각의 단품으로 사서 잘 설계하시고 엔지니어링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걸 왼쪽에 있는 do it yourself, 가구를 직접 사서 조립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미 다 만들어져서 오는 거예요.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그래서 전원만 꽂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둘 중에 뭐가 좋은지는 뭐 벌써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파인 튜너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do it yourself가 좋을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리소스를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서베이를 통해서
만약 고객분들이 AI의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직접 구축을 하셨을 때 단계를 보면 한 거의 3달이 걸린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은 돈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시간 동안에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AI 아주 핵심적인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면 이 또한 TCO ROI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로 IP 어드레스만 세팅하고 전원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설계하시고 고민하실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거죠. 결국 TCO ROI 관점에서 보면 5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 효과가 있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통계에서 얻은 결과고 저희 피오스토리 고객분들도 많이 만족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에이리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해서 많은 한국에도 많이 고객들이 계시고요. 이 제품은 AI를 원해? 그러면 바로 전원만 꽂고 IP 어드를 세팅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 패키지 내려받으시고 데이터 로딩만 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작은 모델에서 큰 모델로 스케일 아웃 가능하시고요. 다양한 스토리지 용량과 GPU의 그런 소요 자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도 되게 그 내부 인피니밴드도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부분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디자인은 뭐 인피니밴드가 옳다, 뭐 이더넷, IP 네트워크가 옳다 이런 거는 조금 의미 없는 논쟁 같고요. 용도에 맞게 설계가 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DGX ABAC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 네트워크는 IP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내부는 인피니밴드의 최적의 대역폭과 응답시간 성능을 이끌어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BAC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디스크를 파일 캐시를 사용하시고요. 바깥에 있는 그 플래시 블레이드가 대용량 그 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AR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민하셨을 때 사실은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장점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왜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필요하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결론에 딱 하나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인프라 전문가가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인프라 전문가 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많은 경험과 시간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인프라를 무시하시게 되면 인프라 때문에 소요 시간이 길어지다든지 어떤 향후의 미래에 예기치 못한 성능 병목이라든지 프로덕트 이슈 때문에 고민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정말 핵심 코어 역량을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사용할 코어 역량을 그 데이터 모델링이나 그런 쪽에 사용하시고요. 인프라는 AD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인프라는 퓨어 스토리지와 DGX 같은 엔비디아에게 맡기시면 저희가 그 검증된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딜리버리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훨씬 더 나은 그 AI의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퓨어스토리지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드린 말씀은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구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어떤 전화든 이메일이든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송소환 부장님 세션도 그 계속 이어서 경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오스토리지 이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퓨어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규현 상무님 세션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AI 플랫폼의 데이터 서비스를 더욱 쉽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데모를 통해서 그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 환경에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퓨어 스토리지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어떠한 자동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여 파이썬으로 쉽고 빠르게 통계 그래픽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 시본을 디플로이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브럽 백엔드 AI라는 GPU 스케줄링 솔루션에 새로 개발된 퓨어 스토리지 자원 관리, 통합을 위한 스토리지 프록시의 기능과 실제 성능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인덱싱할 수 있는 퓨어 스토리지만의 메타데이터 가속 솔루션인 래피드 파일을 설명드리고 기존 대비 얼마나 빠르게 인덱싱이 가능한지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많은 AI 워크플로우가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데이터 허브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쿠버네티스의 파이프라인, AI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메시지 큐 스텝에서부터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한 실제 개발 단계, 그 다음에 도커 레지스트리의 활용, 그 다음에 데이터나 클러스터 모니터링 부분까지 각각의 레이어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리파지토리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즈니스 효과도 떨어지는 것은 이미 인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데이터 허브로 통합하게 되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쿠버네티스 상에서 스토리지의 자원 할당 및 관리 등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플러그인이 필요하며 그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퓨어 스토리지에서 개발한 솔루션이 바로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컨테이너에서 스토리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 기능입니다. 필요할 때 온디맨드로 볼륨을 자동 프로비저닝 하거나 아니면 회수하고 또 정책 기반으로 볼륨 특성 또는 볼륨 타입을 사전에 정의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탄력적인 확장성입니다. 다수의 블럭이나 파일, 오브젝트와 같은 스토리지에 걸쳐 확장과 혼합이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구성을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정성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자동 페일오버 그리고 스토리지 간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앞으로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를 PSO라고 줄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O는 물리적인 스토리지와 도커의 볼륨 플러그인 또는 플렉스 드라이버 사이에 위치하는 퓨어 스토리지 전용 레이어입니다. 컨테이너에서 수행된 스토리지 관련 요청은 물리적인 스토리지 레벨이 아니고 모두 PSO 레이어에서 받게 되고 정의된 정책에 의해서 자동으로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PSO의 주요 기능인 스마트 프로비저닝, 엘라스틱 스케일링, 트랜스페어런트 리커버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프로비저닝 기능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컨테이너를 위한 퍼시스턴트 볼륨을 요청하게 되면 쿠버네티스에서는 PSO로 해당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PSO는 사전 정의된
정책을 확인하게 되고 자동으로 이 볼륨을 블럭에 할당할지 파일에 할당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토리지의 성능, 용량, 헬스 상태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가장 적절한 시스템을 확인해서 볼륨을 할당하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스마트 프로비저닝은 스토리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엘라스틱 스케일링 기능입니다. PSO는 퓨어 스토리지의 블럭 기반 플래시 어레이와 파일 및 오브젝트 기반 플래시 블레이드 이 모두를 단일 스토리지 하드에 통합해서 필요에 따라서 블럭, 파일,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고 새로운 어레이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성장함에 따라서 확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 기반의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페어런트 리커버리 기능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SO가 없는 환경이라면 특정 컨테이너 파드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노드로 페일오버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 기존에 할당된 PV는 같이 페일오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이 패스에 대한 매핑이나 페일오버된 파드로 매핑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뉴얼하게 다시 매핑을 시켜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PSO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파드의 장애로 인해서 파드가 페일오버 될 때 자동으로 기존에 중복된 세션을 해제하고 신규 패스를 자동으로 매핑해서 PV를 할당해 줍니다. 또한 파드 간 이동 시 PV에 대한 연결과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스토리지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피터 노트북에 C본을 디플로이하고 PSO를 통해서 빠르게 PV를 프로비저닝하는 방법과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용이 용이하도록 개발된 웹 브라우저상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발 도구입니다. 설치 과정은 딱 4단계로 매우 간단하게 설치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퓨어 스토리지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PSO를 먼저 설치합니다. 이미 GitHub에 CSI 드라이버, 즉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드라이버 및 PSO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륨 차트를 이용해서 바로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유저분들이 필요하신 패키지나 아니면 파이썬, 라이브러리 같은 툴들을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실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판다스, 시본 등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뿐 아니라 퓨어의 패키지들도 사전에 먼저 설치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value.yaml 파일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value.yaml 파일이 PSO와의 연동을 위해 정책을 사전에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스토리지 클래스, 볼륨 타입, 엔드포인트, 액세스 타입 등 다양한 스토리지의 사전 정책들을 value.yaml 파일을 통해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륨 차트를 이용해 주피터 허브를 설치하시면 사전 준비가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이미 저보다 많은 개발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설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준비된 주피터 허브를 이용해서
시본을 설치하고 PV를 프로비저닝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피터 허브에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필요한 리소스에 대한 할당이 되고요. 그게 스타트 될 수 있도록 스타팅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로그인이 되고 나면 아마 터미널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앞 단계에서 진행한 PSO와 주피터 허브 기본 인스톨레이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빈 깡통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생성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시본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pip 인스톨 시본 치시면 쭉 인스톨레이션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는 워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인스톨레이션 되어 있던 정보 값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 설치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퍼시스턴트 볼륨이 할당된 부분으로 쉐어드 디렉토리에 가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지넷 폴더에 있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 소스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한번 리스트업 해봤습니다. 그럼 이 상태까지만 보면 시본이 인스톨레이션 되고 시본에 해당 퍼시스턴트 볼륨이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자원을 확인하기 위한 대시보드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수차례 테스트를 해서 많은 PV들이 이미 프로비저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본을 인스톨레이션 하면서 할당된 PV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claim-gtc라고 하는 PV가 하나가 바운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특정 필요하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퍼시스턴트 볼륨을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PSO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데모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주피터 허브와 PSO를 연동해서 빠르게 PV를 프로비저닝 하는 방법은 이 데모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벨업의 CPU 스케줄링 또는 GPU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인 백엔드 AI를 이용해서 스토리지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레벨업과 올해 초부터 협업을 시작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백엔드 AI 솔루션에 전용 스토리지 프록시를 얹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퓨어 스토리지를 보다 빠르게 연동하고 스토리지에 대한 자원 관리나 아니면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패키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환경이라면 백엔드 AI 매니저 서버가 GPU 관리 그리고 스토리지의 API 호출을 함께 관장하게 되는 구조로 스토리지의 빠른 인덱싱 쿼리나 헤비한 쿼리가 들어오는 경우에 지연 현상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용의 스토리지 프록시 서버를 뒀고요.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을 보장하면서 빠르게 데이터에 대한 쿼리에 응답하게 하고 자원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다 통합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관련해서 백엔드 AI에 통합된 기능들을 보시면 뒤에서 설명드릴 파일 인덱싱 성능 개선을 위한 래피드 파일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래피드 파일을 통해서 고속 스캔이나 사용량, 통계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리티 레스트 API를 이용해서 각 파일 시스템 단위의 성능 매트릭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성능 부분은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OPS, 레이턴시, 스루풋에 대한 성능 매트릭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성능 측정을 한 결과를 보면 퓨어 스토리지 NFS3 환경에서 버퍼드 캐시를 사용할 경우에 거의 로컬 SSD와 크게 차이가 없는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1메가 단위 데이터세트를 대량으로 만들어 16스레드로 동일하게 랜덤 리드와 랜덤 라이트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이 로컬 레이드 대비해서 약 160%,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 대비해서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의 성능 개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퍼드 영역이 유독 성능이 높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GPU 서버나 엔비디아의 DGX, 그리고 최근에 나온 A100 서버들에 보면 대부분의 로컬 SSD 영역을 데이터 캐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캐시를 활용하고 백단에 플래시 블레이드의 NFS3 스토리지를 연동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결과와 같이 충분히 데이터 허브 환경에서 높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AI 인프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퓨어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인 래피드 파일입니다. 뒷부분의 데모를 보시면 기존 환경 대비 얼마나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입출력뿐만 아니라 데이터 로딩 또는 데이터 이동이 매우 빈번한 워크로드입니다. 실제로 원시 데이터를 추출하고 검증해서 훈련하고 결과로 도출하기까지 수많은 반복적인 데이터 인덱싱 작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 이동이나 로딩뿐 아니라 메타데이터 인덱싱을 하는 성능을 개선하게 되면 전체 AI 프로세스 시간을 보다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퓨어 스토리지의 래피드 파일입니다. 특정 데이터셋을 리스트업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리눅스 커널로 해당 RPC 쿼리를 요청하게 되면 아마 LS로 리스트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쿼리들이 수행되어 아웃풋을 뽑게 됩니다. 상당히 느린 방식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 양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재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양은 지금 이런 방식의 리눅스 코어 유틸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래피드 파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기존의 리눅스 유틸과 동일한 구문을 사용하게 되고 RPC의 쿼리 레벨 레이어만 다르게 됩니다. 실제 P 커맨드로 동일하게 인덱싱에 대한 파일 리스트업이나 서칭이나 이런 커맨드를 날리게 되면 리눅스 커널로 요청이 가는 것이 아니고 퓨어 스토리지의 플래시 블레이드가 그 RPC 쿼리를 직접 받아서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를 해보면 각각의 단계, 각각의 그 리퀘스트가 날라오는 단계를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병렬로 한 번에 처리하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보시면 실제 많은 데이터셋 그리고 정말로 복잡한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상 빠르게 실제로 메타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주피터 허브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직접 한번 비교를 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쉐어드 폴더를 리스트업하는 시간을
비교해 봤고요. 기존 리눅스 유틸의 LS로 수행했을 때 약 20초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레피드 파일의 PLS로 수행했을 때 단 0.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현재는 40배 정도의 차이로 보이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디렉토리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파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개선 효과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레피드 파일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pfind, pls, pdu, prm, pchown, pchmod, pcp 이렇게 총 7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를 먼저 탑재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서칭이나 리스트업, 용량 모니터링뿐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지우거나 카피하는 경우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피드 파일은 현재 계속 버전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명령어에 추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피드 파일은 퓨어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기반의 가속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몇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PLS, pfind, pdu, pcp, prm 이렇게 5가지 명령어에 대한 결과를 비교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LS와 PLS에 대한 성능 차이입니다. 실제 요 1M 파일즈의 이 디렉토리에는 100만 개의 파일이 있고요. 3개의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100만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 디렉토리의 전체 리스트업을 스피드몬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초당 25,000에서 3만 개의 파일을 리스트업하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18,000, 19,000, 한 2만 정도, 초당 2만 개의 파일들을 리스트업하고 있고요. 실제 PLS를 사용하시는 경우 초당 14만 건에 대한 파일을 리스트업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PLS는 7초 만에 완료가 됐고요. 이 LS 같은 경우는 이제 62만 개 정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find와 pfind에 대한 성능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100만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를 find로 한번 스피드몬의 성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는 초당 15,000 그 파일에 대한 서칭이 지금 되고 있고요. pfind는 이미 완료가 됐네요. 초당 16만 8천 개의 파일이 서칭이 되죠. 6초 만에 완료가 됐습니다. 대신 find는 현재 40만 개 정도의 파일을 서칭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이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아마 체감 성능으로는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용량, 해당 디렉토리의 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DU와 PDU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량에 대한 아웃풋 출력은 시간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타임으로 해서 2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00만 개 파일, 용량은 100기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PDU는 4.5초 만에 이 100기가에 대한 용량에 대한 체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DU는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적은 100만 개의 파일 디렉토리 안에 있는 딱 15만 개짜리 디렉토리를 다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디렉토리에는 15만 개의 파일이 있지만 용량은 2.2기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PDU는 1초도 안 되는 0.5초 만에 이 아웃풋을 뽑아주고요. 실제로 이 DU를 통해서 이 15만 개, 2.2기가 파일을 용량
대한 아웃풋을 출력하는데 아마 40초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기다려보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네, 실제 한 45초 정도 걸렸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실제 100만 건이 아니고 이게 1000만 건, 1억 건이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추가로 이제 카피, CP와 PCP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CP로 전체 100만 개의 파일을 카피를 하게 되면 초당 330개의 파일이 카피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PCP로 동일하게 다른 디렉토리를 타겟으로 잡아서 걸게 되면 초당 거의 5,000개의 파일이 넘어가죠. 이미 PCP를 통해서는 거의 10만 개 가까이 파일이 카피가 됐고요. CP를 통해서는 아직 3,000개밖에, 이제 4,000개의 파일이 카피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지우는 RM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만 개의 디렉토리를 지금 카피한 그 디렉토리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800개 파일, 700에서 800개 파일이 지워지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PRM으로 동일하게 카피된 디렉토리를 지우게 되면 얘는 초당 초당 10,000에서 12,000, 15,000개의 파일 정도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실제로 1분 안에 이 100만 개 파일을 PRM으로 지울 수 있고요. 이 RM을 통해서는 아마 수십 분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50분 동안 이규현 상무님과 저의 세션을 통해서 데이터 허브와 검증된 AI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필요성 및 효과를 알아봤고요. 실제로 쉽고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솔루션과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디맨즈 세션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별도로 이 발표 자료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korea@purestorage.com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엔지니어와 세일즈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